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명학원 원장이고요. 이름은 유헌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소리가 영 뭐 이렇게 반갑지 않은 치고 싶지 않은데 안 칠 수 없어서 치는 그런 정도의 박수소리가 나오는데, 끝날 때는 제가 이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2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신규 학생 어머님들이시니까 저희 학원을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아신 거죠? 그렇죠? 예. 여기 중학교 2학년 어머님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분. 나머지 다 중3인가요? 중3 어머님 손 한번. 네, 다 중3이시군요. 네. 저희 학원은 하는 일이 대입을 하는 학원입니다. 대입을 한다라는 거는 학생들을 실제로 마지막에 원서를 써서 대학에 이제 합격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을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건 원서를 쓰는 거거든요. 원서를 안 쓰면 안 뽑아줄 거잖아요. 애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원서를 써야 되는데, 원서를 언제 쓰는지 아시나요, 혹시? 대입 원서를. 대답하시면 제가 10만 원 상당의 경품을 드리겠다는 건 거짓말이고, 하여튼간 원서를 언제 쓰세요? 언제 쓰는지 아세요? 네, 9월 달에 쓰죠. 9월 달에. 고3 9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이제 중3 아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중3. 근데 이제 7월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쭉 뭔가를 진행을 해 나가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9월이 되면 원서를 쓰고, 고등학교 3학년 11월 달에 이제 소위 수능이라는 걸 보죠. 예. 11월에 수능이라는 걸 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9월하고 11월 사이에 요때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위 대학별 고사라는 걸 보게 되죠. 예. 그다음에 수능이 끝난 다음에 이제 또 대학별 고사가 있고, 이게 수능 전에 이제 대학별 고사를 보는 학교가 있고, 대학별 고사라는 용어는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면 내신이나 수능하고는 달리 각 대학이 자기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로 학생을 선발하거든요. 네, 그 시험을 대학별 고사라고 합니다.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논술, 그 다음에 구술, 면접, 뭐 이런 형태의 시험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형태의 시험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수능 전에. 수능 전에 보는 학교가 있고, 수능 직후에 보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이제 대학별 고사가 끝나는 시점이 이제 12월 초 정도 됩니다. 12월 초 정도 되면 대학별 고사 끝나고, 그 다음에 수능 문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수능 점수가 발표되죠. 네, 수능 점수가 발표되면 대학들이 수능 점수하고 앞에 봤던 대학별 고사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합쳐갖고, 그러니까 수시에서 이제 수능이라는 거는 최저학력 기준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 아이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대학의 이제 합격 대상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네, 그걸 보고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3 9월 달까지 지금부터 이제 얼마가 남은 거예요? 3년 2개월이 남은 거죠. 예, 3년 2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38개월. 예, 38개월 있다 이제 원서를 쓰게 되는데, 제가 이제 설명할 때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 게 하나가 뭐냐면, 원서를 실제로 쓰는 건 38개월 이후에 쓰는 거죠. 예, 쓰는 건데, 그때 가서 38개월 있다 가서 이제 고민을 하죠. 대학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학생을 뽑는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게 뭔지를 오늘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자리가 오늘 설명의 자리인데, 그래서 이제 고3 9월 달에 가서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으로 어느 대학에 원서를 낼까를 요 시기에 9월 첫째 주에 원서를 쓰게 되는데, 그때 가서 딱 고민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원서만 쓴다고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서만 쓴다고 붙는 게 아니라 그 원서에서 각 대학이 이제 전형별로 요구하는 전형 요소라는 게 있죠. 여러 가지 전형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원서를 쓴다라는 거는 요식행위인 거죠. 그냥 자기가 여태까지 준비해왔던 걸 그냥 적어서 내는 거죠. 그때 가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서를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원서를 언제 쓰는 거냐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원서는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은 지금부터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 원서를 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가상의 원서를 쓰기 시작하는 건데, 이제 원서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자, 이제 원서를 쓴다라는 이제 개념을. 자, 대입 원서를 쓸 때 지금부터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입 원서를 쓸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뭘 할까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뭘 할 아이냐에 따라서 직업을 뭘 가질 것이냐, 어떤 분야의 학문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앞으로 이제 이 아이가 그려갈 38개월의 로드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과연 뭘 하고 싶어하는가, 이거를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대표적으로 자, 데이브는 이제 인문계하고 예체능은 빼겠습니다. 이제 인문계하고 이제 자연계가 있는데, 잠시 후에 그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문계냐 자연계냐를 나누는 시점은 언제죠? 고1 겨울에, 가을 겨울에 고등학교 조사를 하면 내서 고2 때부터는 이제 인문계 교육과정과 자연계 교육과정이 형식적으로, 정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고2 때부터. 근데 실제로는 인문계 입시하고 자연계 입시는 완전히 다른 입시예요. 그러니까 대입이 있고 뭐 거기에 이제 인문계와 자연계가 있는데 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인문계 입시는 완전히 그 인문계만의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고, 자연계 입시는 완전히 자연계만의 그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문계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가 지금 요번 여름방학부터 해야 되는 거하고, 자연계 입시를 그 준비해야 되는 아이가 요번 여름방학부터 해야 되는 게 다르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뭐 이상한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이게 명확한 아이들이 있지만 아직 그 못 정할 본인들도 계시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하죠, 또 애들이. 그죠? 뭐 과학자를 하겠다, 의사를 하겠다 그랬다가 또 갑자기 뭐 드라마 한번 딱 보고 엄마 나 검사할래. 멋있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니야 엄마 역시 돈이 최고야, 사업할래. 경영학과 갈래. 이랬다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인문계를 갈 거냐 자연계를 갈 거냐를 갖고 정말 심도 깊은, 아이의 장래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예, 그런 고민들을 이제 같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역할은 엄마보다는 누가 하는 게 더 적합하죠? 아빠가 하는 게 좀 적합하죠. 그렇죠? 예, 아빠가 아무래도 사회생활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빠가 얘기하면 좀 그 아이들하고 좀 뭐랄까 감정적이지 않은 뭔가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아빠들이 이제 아이의 장래와 관련돼서 그 대화도 많이 하고, 방학 때는 좀 어디 데리고 다니면서, 뭐 어딜 데리고 다니냐면은 뭐 무슨 뭐 저런 뭐 요새 뭐 많잖아요. 뭐 전시회도 많고 무슨 행사도 많고, 아니면 대학도 가보고, 시간 내서 저기 휴가도 갈 겸 포항공대도 한번 가보고 포항까지, 아니면 가까운 서울대 캠퍼스도 가보고, 서울대 캠퍼스 가서 법대도 가보고, 지금 뭐 법대 학부는 없지만 가보고, 아니면 경영학과 앞에도 가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커리큘럼 같은 것도 뭐 이과는 뭘 배우는 거다 이런 것도 소개해주고, 이런 기회를 이제 깊은 기회를 가지면서 아빠가 좀 그 이런 걸 살짝 정해주면 좋은데, 우리나라 아빠들은 이상하게 바빠요. 그리고 잘 안 해주시죠, 이런 거를. 그렇죠? 어머님들이 이제 마음에 그 흡족할 만큼 아빠들의 좀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그 어쨌든 이거는 이제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어머님들이 다 오시는 자리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집에 가시면 그 아버님하고 그 나눠야 되는 대화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대화가 뭐냐면, 여보, 우리 아이 도대체 인문계로 가야 될까 자연계로 가야 될까, 이거는 정해야 된대.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영어 공부를 뭐 요번 방학 때 뭐 하자, 수학 공부를 뭐 얼마큼을 시키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선행해야 된다는데 학원 어디 보낼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것보다, 예, 그런 거 고민해갖고 아이를 갖다가 수학 문제를 요번 여름방학 때 뭐 몇백 문제 몇천 문제를 풀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명확하게 아이의 진로를 설정하는 것. 그 중에서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문계냐 자연계냐를 미리 정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말씀도 드릴 건데,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학생을 맡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학원은 대학을 보내는 학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모님들 살고 계시는 관악동 중에서 대학을 제일 많이 보내고 있는 학원인 건 맞아요. 저희가 원서를 가장 많이 쓰는 학원이고 고3이 가장 많은 학원이고, 그건 맞는데, 저희가 이제 하는 것 중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어떤 아이는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학생을 만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진로가 불명확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끌고 가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저희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방학 때부터 이 아이 진로 탐색에 관한. 그래서 이제 학원이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이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요번 여름방학 때 중3 아이들을 받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본인이 학생 스스로가 내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어떤 태도로 그 갖고 살 것인가, 어떤 직업을 내가 가져야 될 것인가, 또 그런 직업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이걸 갖다가 아이들이 본인이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게 저희 여름방학 그 예비고일 프로그램의 핵심이에요.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할 거고, 저희 선생님들이 여러 명 달라붙어요. 그걸 위해서. 그게 뭐 아이의 삶에도 도움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된 아이는 일단 뭐가 되는 거냐면은,
그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과학자가 될래. 그럼 이제 과학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 어떤 과학을 할 것이냐? 실용학문인 순수과학을 할 것이냐? 아니야, 실용학문인 공학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순수학문을 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끌고 들어가죠. 순수학문에는 뭐 수학이 있고, 물리학이 있고, 그죠? 화학이 있고, 생명과학이 있고, 지구환경과학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 공학은 이제 실용학문인데, 실용학문이라는 건 우리 이 삶과 밀접한 것들을 그 만들어주는 거죠. 뭐 대표적인 기계공학이 있고, 그렇죠? 뭐 화학을 전공한 애들은 화학공학이 있고, 그럼 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근데 생명공학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토목공학도 있고,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반도체공학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갖고 아이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직업군을 갖게 되는 건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료를 만들어주고, 대학의 학과를 소개하고. 학과를 소개한다라는 건 저희가 그걸 위해서 뭐 자료집도 이제 아이들한테 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어느 대학에는 어느 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에서 이제 배우는 것들은 어떤 거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네가 이런 것들 앞으로 여기를 가면 공부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걸 전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거다. 그런 걸 아이들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책을 읽고.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것도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돼서 아이가 선생님 저 이거예요. 저 이거를 위해서 한번 해볼래요. 딱 정해지면 그래. 이거를 하려면 어느 과를 가야 된다. 그 과가 있는 대학은 우리나라에 어느 대학이 있다. 그 대학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한다. 그 선발 방식을 준비하려면은 너의 38개월짜리 계획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럼 중간에 지쳤을 때는 끌어주고 땡겨주고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게 없으면 애가 그냥 뭐 학원 왜 왔어? 엄마 가려니까. 집에 있으면 엄마가 하루에 3끼를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귀찮잖아요, 방학인데. 그러니까 집에 보내놓으면 하루 종일 잡아주니까 편한 거예요, 엄마도. 그렇죠? 뭐 가면 뭐가 될 것 같으니까 보내고. 뭐 그렇게 해서 억지로 온 아이들은 어차피 효율도 잘 안 난다라는 거죠. 어차피 저희가 데려갈 아이라면은 요번 방학 때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건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절반은 성공한 거니까. 그 저희 학원에 이제 그 올해 그 서울대를 쓰는 아이들이 이제 몇 명 있어요. 원서를 쓰는 아이들이. 저희가 살고 있는 관악구에서 서울대를 뭐 끽해봤자 많이 보내봤자 뭐 관악구 관내에 11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11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11개 고등학교에서 뭐 많이 보내봤자 한 12, 13명? 어떤 애는 10명도 못 가요. 11개 고등학교 다 합쳐서. 많이 갈 때 뭐 15명 이 정도 가고. 근데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올해 서울대 원서를 저희가 지금 7년 동안 서울대를 40명을 딱 보냈거든요. 현재. 딱 40명, 합격자 이름이 딱 40명이 지금 새겨져 있는데 올해 또 이제 몇 명이 가겠죠.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어떤 아이는 뭐 예를 들면 뭐 지역균형으로 하고, 서울대가 이제 학생을 뽑는 방법은 3가지거든요. 어떤 아이는 지역균형으로 가고, 어떤 아이는 일반 전형으로 가고, 어떤 아이는 정시로 가고 하는데 그 아이들의 공통점은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대표적인 아이 3학년 문과 아이가 하나 있는데 뭐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릴 텐데 나중에 이제 저희 합격자 발표하면 그때 보시면 되는데, 걔는 뭐 거의 될 거예요. 거의 안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 아이는 이제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니 중3 때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3 때부터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국제구호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외교관, 무슨 뭐 검사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죠. 국제구호 전문가. 이게 뭐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계속 책도 읽어왔고, 그거에 맞춰서 계속 활동도 해왔고, 어학도 그래서 공부하고, 동아리 활동도 그거와 비슷한 것들을 하고, 학교 외 활동도 그런 거라고, 봉사도 그런 거를 하고. 이해 가시죠? 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선택하고. 굉장히 일관되게, 얘는 목표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걔랑 이제 상담을 하면 뭐 대화가 뭐 아주 심플해요. 상담이 5분 안에 끝나죠. 뭐 이걸 왜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나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주 간단해. 요거 해. 그 다음에 요거 해. 요거 해.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좀 너한테 맞는 활동이긴 한데 그 투자 대비 네가 얻는 게 뭐 별로 없을 것 같다.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걸 골라주는 거죠. 예. 상당히 굉장히 심플하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정확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은 좀 별별 얘기를 야, 뭐 인생이라는 게 말이야. 손잡고 너 이렇게 살다가 너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원서 쓰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대학을 보낸다는 건 원서를 쓰는 거고, 원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진로를 미리 정해주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희의 그 여름방학부터 이제 중3 아이들, 예비고1 아이들을 끌고 가는 이제 핵심 포인트도 여기에 있다. 그게 정해졌을 때는 학습이라는 거는 사실 뭐
그 제가 뭐 자신 있게 저희가 뭐 관악동에서 대학을 가장 많이 보냅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는 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저희 학원에 있는 이제 수십 명의 선생님들과 그 뭐 입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같이 일을 하는 건데 뭐 그런 노하우는 꽤 있죠. 얘는 중3은 아직 안 돼 보이는데 일찍부터. 네. 그래서 네, 아주 탁월하신 선택입니다. 계속 오십시오. 계속 아이 데리고. 자,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 수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영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독서를 뭐 어떤 식으로 학생부에 기록하게 할 것인가, 어떤 활동을 하게 할 것인가, 대학별 고사를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테크니컬한 측면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잘 돼 있죠, 학원에. 잘 돼 있는데 사실 저희한테도 가장 어려운 게 이거고, 이게 안 돼 있는 아이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그 가장 이번 방학 때부터 아직 어리니까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갈 거고, 부모님들도 포인트가 이거다. 절대 서둘지 마시고 공부. 예, 공부는 뭐 그게 돼 있으면 다른 아이들의 3배, 4배 속도로 아이들이 이제 해내기 때문에 너무 서둘지 마시고 요거부터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이해하셨죠? 네, 요 말씀을 제가 가장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이제 입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대학 입시. 대학 입시 설명회를 뭐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뭐 여러 입시 기관들을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대학별로 요강이 다 있거든요. 예. 그런 요강을 갖다가 이제 그 직접 공부를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 학원에 이제 어떤 아버님은 직업이 그런 어떤 증권계 쪽에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분석을 하시는 게 직업이신 것 같은데, 그 아버님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아들을 위해서 각 대학 입시를 갖다가 전국에 있는 수험생 숫자,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점수를 맡았을 경우에 뭐 전국에서 딱 몇 프로가 될 거고, 전국에 정시 인원이 몇 명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요 대학은 딱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갖고 와서, 원장님 이게 맞나요? 뭐 이런 아버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정말 그 정도의 지적 능력과 아니면 관심과 열정과 이걸 분석해낼 만한 그 이런 그런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대학 입시 딱 그러면 잘 모르겠다죠. 그렇죠? 잘 모르겠답니다. 제가 상담을 해봐도.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입시를 갖다가 제 나름대로 굉장히 간략하게, 이제 오늘은 그 중등 설명회니까 간략하게 지금 말씀드릴 건데, 최근에 이제 우리 대통령이 바뀌면서 대학 입시 간소화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대학 입시가 이제 간소화됐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대학 입시는 뭐 2년 전, 3년 전하고 올해 입시하고 내년 입시하고 거의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옛날 입시나 지금 입시나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만 이제 그걸 갖다 카테고리를 좀 이렇게 넓게 있던 거를 갖다가 좀 뭉쳐갖고 몇 개로 이제 묶어놓은 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대학 입시는 뭐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까지 이제 끌고 가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고2 상담도 하고 고3 상담도 하고 신규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도 학생들이 내가 이제 그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를 갖고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뭐 쉬운 이런 거죠. 어떤 학생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A 고등학교에 뭐 자연계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전교과 내신이 뭐 한 2.5, 주요 교과 내신이 2.3 이 정도 맡고 있는 아이고, 그다음에 뭐 교내 뭐 수상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어느 정도예요. 약간 뭐 굉장히 뛰어난 아이는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아이. 뭐 반장 부반장 한 번씩 했고, 회장 이런 것도 한 번씩 했고, 뭐 교내 뭐 무슨 화학 경기에서 뭐 동상 하나 정도 받았고, 동아리 활동도 뭐 과학 탐구반에서 좀 어느 정도 활동을 했고, 뭐 이런 정도의 기록을 갖고 있고, 수능이 뭐 국어는 잘 못해서 뭐 한 3등급, 그 다음에 수학은 뭐 한 2등급, 영어도 한 3등급, 뭐 과탐은 하나는 2, 하나는 3, 뭐 이 정도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현재 포인트가. 예. 그럼 이거 갖고 이제 뭘 넣을 거냐? 라고 했을 때 어느 대학을 넣을 거냐? 이걸 딱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갖다가 이 정도면 어느 대학을 넣으면 되겠네요 라고 바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부모님들은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어머니 학생이, 제가 상담할 때 물어보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왔다, 3학년 아이가 왔다, 이 아이의 현재 평균 내신이 몇 등급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등급은 잘 모르겠고 지난번에는 10등인가 했대던데 전교에서 이번 시험은 조금 떨어져 갖고 뭐 15등쯤 한 것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교 10등이냐 전교 15등이냐는 뭐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신이 예. 근데 뭐 전교과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 과목을 다 말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2.5 정도 되는 아이는 전교과 내신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왜 그러냐 하면 그 대학 입시에서 내신을 갖다가 이제 다루는 전형에서 그 정말 좋은 대학 서울대, 연대 요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 교과 전형에서는 주요 교과밖에 안 보거든요. 주요 교과라는 이과의 주요 교과는 뭐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는 안 들어가죠. 제2외국어도 안 들어가죠. 기술과정도 안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주요 교과는 국영수 딱 과예요. 그것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교 10등이냐, 15등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요 교과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그 1학기 때까지 5학기의 내신이 평균 등급이 얼마냐 그 학교에서. 요것만 딱 의미가 있는 거예요. 2.3이다. 원서를 어디 2.3이면 전교에서 몇 등이냐 하면 뭐 좀 명수가 많은 남자 고등학교들 이과 명수가 많은 뭐 난강, 성보 이런 고등학교들 있잖아요. 예, 이런 학교 꽤 많아요.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이 이런 학교에서는 한 전교 한 10등에서 15등 사이 이 정도. 예, 이 정도 될 거고 아마도 이 정도 될 거고 뭐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이과가 좀 적은 어딜까요? 문영여고 이과가 70명이 안 되거나 조금 넘거나 이제 두 반이 이과 아니면 영락고등학교 이런데도 이제 70명이 거의 안 되죠. 예, 공학임에도 불구하고 뭐 삼성 이런 데도 굉장히 적습니다. 거기는 6, 70명 이런 데 가면은 뭐 전교 한 5등, 6등 명수가 워낙 작으니까 명수가 작다는 건 내신 따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예, 상위 등급이 몇 명 안 되니까 전교 5, 6등 그럼 잘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죠. 전교 5, 6등인데 그런데 이걸 갖고 이제 내신에 원서를 낸다. 어디쯤 낼 수 있을까요? 서울대 가능? 불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대, 중대, 이대 계속 내려갈까요? 경희대, 시립대 예, 다 불가능합니다. 숭실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좀 더 아주대, 인하대? 안 좋은 과 해볼만? 그런 거죠. 적정 학교는 세종대 정도? 이게 이제 교과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대 정도 웬만한 과는 1단계 통과될 거예요. 2.3이면.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딱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아는 거죠. 원서를 매년 쓰니까 제가 이제 올해도 제가 원서를 물론 저 혼자 쓰는 건 아니지만 저희하고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써야 되는 원서가 수시만 쓰더라도 한 300~400장의 원서를 쓰겠죠. 올해 저희 아이들의 원서를 300~400장 정도의 원서를 쓸 텐데 매년 이렇게 원서를 쓰다 보면 거의 이제 외우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면 딱 학생부를 딱 보면 교과를 딱 보면 이 정도면 어느 대학 정도 원서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 정도면 어느 대학이 1단계는 통과하겠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권에 있는 좀 안 좋은 대학, 서울권에 있는 좀 안 좋은 대학의 학생부 전형에 원서를 내볼 만한 그 정도 등급인 거죠. 그 정도 등급인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면 이 아이는 그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다라는 소리 들으면서 다녔던 아이예요. 절대 못하는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서를 낼 때는 생각지도 못하는 대학을 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딱 보면 이거 갖고 이제 원서를 낼 거냐, 그래서 뭐 세종대나 이런 대학을 낼 거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지만, 요거를 딱 보면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정시에서는 세종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이건 모의고사 점수인데 실제 수능에서는 그 이 아이가 봤던 모의고사 점수보다 대부분 떨어지거든요. 점수가. 그런 문제도 있고, 만약에 이 점수를 맞는다 그래도 과연 세종대를 이걸 낼 수 있을까?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 정도 공부를 했던 아이고 수능을 이 정도로 관리를 했던 아이는 사실은 마음속에 가고 싶은 대학이 세종대는 아니죠. 그렇죠? 보통 이 정도 공부했던 아이라면 어머님이나 학생의 마음속에는 뭐 잘 가면 뭐 한양대, 중대, 그래서 뭐 심리적 마지노선이 숭실대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 아이는 원서를 쓸 때는
이런 아이는 보통 이제 원서를 어떻게 쓰냐면 논술 준비가 돼 있으면 대학별고사 준비가 돼 있으면 원서 6장 중에서 3장 내지 4장은 이제 논술 전형으로 좀 상향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최저를 맞출 수 있다는 전제하에 논술을 상향 지원을 하고 이런 그 내신 전형으로 이제 보험을 들죠. 만약에 다 떨어졌을 경우에 이거는 좀 붙을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이제 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이런 판단을 근데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뭐 샘플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전형이라는 거를 뭐 그 대충은 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학을 선발하는 방식은 5가지입니다. 5가지의 이제 선발 방식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거죠. 이 2가지를 합쳐서 이제 소위 학생부 전형이라고 합니다. 이 2가지를 합쳐서. 근데 이제 교과 전형이냐 종합 전형이냐는 건 이제 어떤 차이냐면 그 이 2개다가 대부분의 대학들이 뭐 거의 90% 이상의 대학인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런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은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거든요. 단계별 전형이라는 것은 1단계에서 서류를 보는 거죠. 1단계에서 서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을 뽑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좀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대학은 이제 어떤 애를 뽑고 싶어 하냐면 똑똑한 애를 뽑고 싶어 해요. 이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똑똑한 애를 뽑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어떤 애가 똑똑한지를 그 판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아이하고 말을 해보거나 그 아이가 쓴 글을 보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어떤 사람이 똑똑하다라고 느꼈을 때 그 부모님이 내린 똑똑하다는 판단은 어디서 나온 거죠?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똑똑하던데. 그죠? 그 사람 글 쓴 거 보니까 그 사람 글 대단하던데.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판단 내리잖아요. 대학도 똑같죠. 그 아이와 말을 해보고 그 아이가 쓴 글을 보면 그 아이가 똑똑한 아이인지 그렇지 않은 아이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아이와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을 다 만나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걸르는 거예요. 뭘로? 이런 걸로. 1단계에서 걸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은 1단계가 서류입니다. 그 서류로 그 대학에서 이제 얘는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런 아이를 걸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1단계 서류가 1단계 서류의 중심이 교과는 어디에 가 있는 거죠? 교과라는 내신입니다. 다른 말로. 중심이 이제 내신에 가 있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인 거고 종합이라는 거는 물론 내신도 보지만 여기에다가 그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학교 생활 기타 등등 비교과라는 거죠. 이제 내신하고 비교과를 같이 보는데 방점이 이거는 거의 이제 내신만 보는. 물론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뭐 이런 거 안 따져요. 상위권 대학들은 뭐 서울대는요. 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사실 구별도 없어요. 다 좋아야 돼요, 다. 내신도 퍼펙트, 활동도 퍼펙트, 뭐 상도 퍼펙트. 왜냐하면 그런 애들만 해도 차고 넘치니까. 그런 애들만 모아도 뭐 몇 대 1이 넘으니까 경쟁률이. 근데 좀 이제 한 중간 정도 대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거의 내신만 보는 1단계에서. 그래서 뭐 몇 점 몇이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8이면 합격, 1.9면 불합격. 이렇게 하는 거죠.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은 이제 방점 여기에 가 있는 거. 그래갖고 이제 이걸 서류를 갖고 우리 대학에서 이 아이를 만나보겠다, 안 만나보겠다를 결정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를 뭘 하는 거죠? 1단계가 서류고 2단계가 이제 면접입니다. 이렇게 선발하는 방식을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예전에 무슨 전형이죠? 예전에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라고 불렀던 거. 뭐 본질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입학사정관들이 이제 이걸 심사를 하고요. 네. 그 대학마다 입학사정관제 서울대도 대략 30명 정도의 상주하는 입학사정관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서류를 뭐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시죠. 얘를 얼굴을 볼까 말까.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입학사정관들이 그 서류를 갖다 검토해서 얼굴 볼 아이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2단계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보통 대학들은 뭐 3배수 정도를 선발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뭐 정원이 어떤 과가 30명이다 그러면 1단계에서 서류를 통해서 90명을 선발하고 90명을 만나봐서 면접을 갖다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것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단서가 있죠. 그 단서가 뭐냐면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단서가. 이 교과 전형은 대부분 대학이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 90% 이상의 대학이. 종합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최저가 있고, 요건 최저가 없는 게 많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 종합 그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꽤 있는데 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신으로 1단계를 통과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어머님들 자료 제가 오늘 자료집은 그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할 건데 이거를 이게 워낙 줄이는 겁니다. 올해 입시를 다시 정리한 거, 올해 새로 만든 건데 줄여서 90페이지예요. 이걸 갖다가 설명하면 어머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제가 이걸 압축적으로 칠판에다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한번 참고로 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몇 페이지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한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그 1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7페이지) 제일 하단에 이게 지금 학생부 전형을 쭉 설명해 놓은 그 파트인데 거기에 보시면 내신으로 대학 가는 조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 18개 대학이 어디까지입니까? 서연고, 서성한이, 중경외시까지가 11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건동, 단홍까지 하면 15위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그 밑에 있는 대학이 이제 서울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숭실대, 국민대 요 정도까지죠? 예, 그 정도까지 대학이 이제 한 18개 대학이거든요. 예, 그 정도. 그 정도까지 이제 내신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8,800명이다. 굉장히 많은 듯하지만 전국의 고등학교 개수가 몇 개죠? 2,300개. 물론 이 고등학교 중에서는 대학을 안 보내는 고등학교들도 있고 뭐 실업계들도 있고 하니까 대략 인문계 고등학교를 치면 한 7,800개 정도 될 거예요. 대학을 실제로 보내는. 근데 그 정도에서 이제 8,800명을 가는 거니까 사실은 전교 3, 4등 내신으로 해야 이제 이 정도 학생부 전형에 이제 원서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어렵죠. 그렇죠? 정말 어렵고 교과 전형으로 이제 원서를 물론 쓸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내신이라는 거는 중간에 사고도 많이 생깁니다. 사고가 생긴다라는 거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쭉 잘하다가 갑자기 2학년 2학기 때 시험 기간에 아파버리면 그렇죠. 이제 한 학기만 뭐가 잘못돼 버리면 이게 그동안 이렇게 만들어왔던 내신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뭐 이런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저희도 이제 교과 전형으로 가는 아이들이 꽤 있는데 얘네들은 뭐 좀 남달라요. 애들이 뭐 이렇게 공부해라 이런 뭐 얘기 안 해도 뭐 지들이 알아서 착착착 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중학교 때 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평균 막 97점 98점 맞는 애들 있죠. 학교마다 각 학교 몇 명씩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요. 그런 애들이 이제 교과 전형 가는 애들이고 표정들이 다 안 좋아지시네요. 여기는 그런 애들이 없나 보네요 오늘. 네, 남의 애들 얘기해서 그런가. 근데 종합전형은 또 이제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종합전형은 왜냐하면 이게 비교과라는 게 서류가 학생부상에 드러나는 이 아이의 잠재력이나 성장 가능성이나 성실도나 그 다음에 자기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계획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왔는가 이런 걸 평가하는 건데 굉장히 모호하죠. 선발 기준이.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원서를 마지막에 넣을 때 종합전형은 사실은 좀 굉장히 뿌연 안개 속에서 원서를 넣는 뭐 이런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점 몇 이게 딱 보이는데 이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성격이에요. 아이가 뭐 이렇게 학교에서도 지가 촥촥촥 뭐 리더십도 좀 있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예, 뭐 애들이랑 뭐 동아리 가서 잘 만들 줄 기획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이건 뭐 지금부터 뭘 가르친다고 해서 이 아이의 성격이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타고난 애들이 하는 거죠. 종합전형도. 그래서 이제 교과전형, 종합전형 이런 전형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학원에서도 교과전형, 종합전형으로 최상위권을 가는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 밑에 아이들은 중상위권, 중위권 아이들은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은 일종의 보험으로 사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신이 굉장히 문과인데 뭐 실제로 저희 학원에 있는 아이들 얘기해요. 문과인데 뭐 내신이 뭐 한 1.4, 1.5 전교 2, 3등이에요. 전교 2, 3등. 네. 뭐 근데 이제 이거를 갖고 이제 이 아이가 뭐 예를 들면 학교장 추천이나 이런 걸 받아서 고대나 이런 걸 넣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거 없이 추천 전형이 아닌 말 그대로 이제 교과만 딱 1단계에서 심사하는 그런 전형의 원서를 딱 넣었을 때 얘는 뭐 한 대도 안 되죠.
한 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뭐 중대, 경희대 이런 데 이제 해볼 만한 거죠. 중대, 경희대 이런 데를 해볼 만한 그런 내신인데, 문제는 이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은 이 정도 아니면 연고대라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학은 연고대인데 될 수 있는 대학은 뭐 중대나 경희대 이 정도니까 이걸 보험을 드는 거예요. 요거 갖고. 학생부 교과전 갖고 이걸 보험을 들어서 일단 안정적으로 붙이자 해놓고 이제 다른 전형으로 윗대학을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 준비를 미리 시켜놓는 거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보험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원서를 쓸 때는 이런 보험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보험이 있으면 내가 뭐 다른 거 안 되더라도 반드시 이거 갖고 어느 대학 갈 수 있다는 보험이 있으면 그 원서를 자신 있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떨어져도 이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떨어지면 재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보험을 들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중3 아이들한테도 사실 일반고를 많이 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사고로 선택을 했다. 한번 해보자. 자사고로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건 다 접고 출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못 가니까. 이건 접고 출발하는 겁니다. 접고. 그렇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전형이 특기자 전형인데, 특기자 전형은 그 문과하고 이과가 좀 다르죠. 문과는 이제 외국어입니다. 대부분이. 뭐 외국어가 아닌 전형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 준비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그 소위 살다 온 애들. 그렇죠? 외국에 살다 온 애들. 그래서 뭐 그 미국에 살다 왔거나, 뭐 아빠 직업 때문에 따라 나갔다가 왔거나, 아니면은 뭐 중국에 또 몇 년 동안 살고 중국어를 아주 잘하거나, 뭐 이런 아이들. 좀 특별한 아이들. 이과는 이제 수학과학이죠. 그래서 이제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에서 핵심은 이제 올림피아드고, 그죠? 이제 올림피아드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학과학과 관련된 내신도 출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내에서 그 하고 있는 뭐 수학경시대, 물리경시대, 화학경시대, 생명과학경시대, 지구과학경시대회 이런 상도 골고루 받고, 뭐 이런 아이들.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에 특별히 재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아이들이 이제 가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 학원에서 이 특기자 전형으로 가는 애들이 꽤 많죠. 꽤 많습니다. 저희 학원은. 이게 일반고 아이들은 이제 못할 것 같지만 사실 일반고 아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전형이에요. 준비만 잘하면. 그리고 또 특기자 전형 딱 그러면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고 아이들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일반고 아이들도 이걸 많이 갑니다. 근데 이거는 좀 미리 알고 좀 준비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학생의 좀 그 의지가 필요한 거죠. 좀 시간 투자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수업도 좀 어려운 수업을 좀 많이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사실 특기자 카드를 갖고 있으면 또 굉장히 좋죠. 그렇죠? 특기자 카드를 갖고 있으면 이것도 이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얘가 1단계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단계는 서류예요. 뭐 올림피아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능력이 뭐 탭스 몇 점 이상이냐, 뭐 토플 몇 점 이상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이죠. 서류고, 뭐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똑같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면접을 보죠. 어떤 문제를 갖고 면접을 보는가는 자료집에 제가 샘플로 다 실어놨습니다. 이과 아이들이 보는 면접 문제, 문과 아이들이 보는 면접 문제. 이제 외국어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외국어 특기자를 면접하는 거니까 뭘로 보겠어요, 면접을? 외국어로 보겠죠. 당연히. 그런 거겠죠. 문과 아이들은 이제 수학과학 특기자를 뽑는 거니까 이 시험을 뭘 보겠어요, 면접 시험할 때? 수학과학을 보겠죠.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는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가장 어려운 수학과학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걸 갖고 이제 수학과학에 그 좀 확실하게 재능이 있는 아이를 선발하는 이제 그런 식의 전형이 이제 특기자 전형. 여기까지. 요 세 가지를 이제 소위 말하는 서류 전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위에 거 두 개는 학생부를 바탕으로 한 서류 전형. 밑에 거는 이제 문과는 외국어, 이과는 수학과학에 특화된 아이들을 1단계를 서류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 이제 그 면접으로, 보통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데 심층 면접으로 선발을 하는 이제 특기자 전형.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면접이 뭐 면접 이렇게 쓰는데 면접이 과연 이제 뭘까?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부모님들한테 가끔 제가 이제 여쭤보면, 부모님들도 대학 갈 때 면접이란 거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보통 옛날에 뭘 물어봤죠? 아버지 뭐 하시냐? 어디 사니? 너 여기 왜 왔니? 뭐 지원 동기잖아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제가 이게 이제 책이 좀 두껍죠. 이게 이제 면접 자료집인데 이만한 게 이제 한 권이 더 있습니다. 이게 1, 2로 나눠져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일부러 갖고 올라왔어요. 면접에서 이제 뭘 물어보는지 한번 샘플로.
자, 이 아이는 이제 그 내신 전형으로 그 건설환경공학부라는 과에 이제 지원한 아이입니다. 자, 그 교수님이 이제 면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무영 교수님이라는 분의 지구를 살리는 빗물의 비밀이라는 책을 봤네요. 이 교수님의 질문이에요. 자기소개서에 보니까 캠프를 참가해서 읽게 됐다고 하는데 이 책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나 본데 어떤 이유로 감명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학생한테. 그랬더니 이제 학생이 대답을 뭐라 그랬냐면 일반 사람들은 TV나 책 이런 데서 최근 산성비 때문에 빗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시각도 고치게 되었고 수자원으로서 빗물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주변에서 흔하게 접하는 것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자소서 보니까 프론티어 캠프에 참가하면서 느낀 창조성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캠프의 어떤 면에서 창조성을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캠프에서 어떤 면에서 창조성을 느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빗물에 관한 그 교수님의 강연도 그랬지만 성함이 기억은 나질 않는데 화학공학과 교수님의 전자코에 관한 얘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물질의 냄새마다 각각 화학 성분이 다 다른데 그 성분을 분석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서류에 어떤 화학 물질을 묻혀서 도난 방지에 사용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창조성을 느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읽었던 책 안에 있는 내용과 현실 생활에서 이제 그 응용 가능한 것들을 연결해서 답변을 하는 거죠. 답변이 굉장히 똘똘하죠, 아이가. 뭐 합격한 애들 그 자료집이니까 이런 질문을 또 했고요. 그다음에 이 문과의 또 질문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그 사회과학대 그 들어온 아이인데 질문이 뭐냐면 이거 내신 전형의 면접이에요. 자기소개서에는 이과적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왜 사회과학대 지원했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이게 지원 동기죠. 그래서 이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사회 현상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분석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 곡선을 그려서 현상을 분석하는 거나 정치학, 사회학에서 통계학이나 게임 이론 같은 자연과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응용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자연과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사회과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게 답변이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복지 예산의 증가와 경제 성장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봐라. 뭐 얘는 지금 뭐 무슨 경제학을 전공한 애는 아닙니다. 그냥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자, 경제학에서 소비율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상류층은 기본적으로 소득은 엄청 많은데 그걸 다 소비로 지출하지 못하니까 소비율은 낮다. 중류층은 80% 정도로 적절하고 하류층은 생활이 어려워 빚을 가져다 쓰니까 소비율이 100%가 넘는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류층이 많으면 투자 과잉이 일어나고 하류층이 많으면 부채가 늘어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복지 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육성하면 경제가 안정돼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이 질문했던 교수가 추가 질문한 겁니다. 자네 말은 그 지금 현재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과는 정반대인 것 같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서 투자를 증진시킨다는 그런 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학생의 대답이 부자 감세가 반드시 투자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불황기에 백화점 매출이 늘었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치적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뭐 사치제는 수입품이 많아서 국민 경제에 큰 도움을 주기 힘들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이 학생의 아들이랑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해보세요. 3년 있다 우리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아이인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그냥 멍하니 듣고 있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요거는 너무 좀 전문적이고, 뭐 이거 역사 전공한 아이인데 이거는 굉장히 좀, 이것도 그 내신 전형인데 이건 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발발 사이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이유를 설명하라.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이 일단 면접이라는 거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1단계 대부분의 대학은 자소서 면접을 합니다. 자소서 면접이라는 이 아이가 자기소개서를 내잖아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근거가 있는 내용들을 손으로 기록한 거죠, 자소서가. 이게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이제 면접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근데 요거는 대략 한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 자기소개서에 이제 책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책을,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그 정도 책을 읽으신 분들이니까 그 책의 내용을 갖고 막 물어보면 실제로 읽었는지. 그래서 그 책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가 중요하지만 그 책을 읽어서 본인이 어떤 면이 향상이 됐는지 이런 걸 갖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면접을 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분야가 없어요, 분야가.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각 대학의 이 면접 기출 문제를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답변 사례 이런 것들 쭉 읽으면서 느낀 거는 아, 대학이 도대체 어떤 아이를 그 뽑기를 원하는가 이런 걸 갖다가 저는 그런 고민을 늘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보면 그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말이 그 정답이에요. 대학은 정말 똑똑한 아이를 뽑기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똑똑하다라는 게 뭐 질문이 분야가 없어요. 분야가 막 물어봐요. 아무거나. 그래서 다시금 또 한 번 느끼는 게 정말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읽혀야겠구나. 특히 문과 아이들은. 문과 아이들은 뭐 국영수도 중요하고 내신도 중요하고 수능도 제일 중요하지만 어차피 대학 시험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붙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제가 뭘로 뽑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글 아니면 말로 뽑는다. 교수가 딱 물어봤을 때, 대학 교수가 물어봤을 때 그걸 갖다 답변할 수 있는 지적 소양, 배경 지식, 논리력 이런 것들. 독서죠. 기본적으로. 독서가 안 돼 있는 아이들은 대학은 못 간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그 이번 여름방학 때 제가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독서 프로그램 만들어라. 매년 똑같은 주문을 합니다. 중3을 담당하는 선생님들한테는 여름방학 때 최소한 한 달에 10권 이상의 책은 읽혀야 된다. 굉장히 자세. 뭐 그런 책, 뭐 이런 얇은 책 아니고 좀 두꺼운 책이겠죠. 내용이 있는 책들. 10권 이상의 책은 정 안 되는 애들은 같이 읽어줘라. 아이랑 앉아 선생님이 같이 읽어줘라. 책을. 그런 주문까지 할 정도로. 아이들 바꿔놓지 못하면 사실 마지막에 이런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이런 면접 문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38개월 있다가 면접 갖고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응? 내가 도와줄게. 자신감을 갖고 하려니까.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 어? 꿈은 꿈꾸는 자의 것인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야지. 알겠지? 밥 많이 먹게 생겼네. 자,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이들이 뭐 지금 이제 한창 이렇게 몸만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의 정신은 지금 뭐 정말 도와지죠. 뭐 그리는 대로 그려가는 거고 본인이 이제 동기부여만 잘 되면 던져주는 대로 막 받아먹는 그런 나이대거든요. 아이들의 나이대라는 게 굉장히 많이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면접이 제가 샘플을 말씀드렸고 이과 면접은 이제 수학과학과 관련된 그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냥 갑자기 이제 수학 문제 풀어보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과학과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학적 현상에 대한 질문도 막 날리고 물리건 화학이건 뭐 생명과학이건 가리잖아요. 질문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접도 이제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만만치 않다라는 거고 단기간에 이거 뭐 마지막에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면접 특강 10회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몸에 배 있어야 되는 공부하는 습관들이. 그다음에 독서들이. 자, 네 번째 전형은 이제 그 일반 전형이라는 건데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데들도 있고 이제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데들도 있거든요. 예. 논술 전형이라는 거는 구조가 논술 더하기 내신 더하기 이제 수능 최저 이렇게 뽑는 겁니다. 논술과 내신과 수능 최저. 근데 이 전형에서는 이제 그 내신이라는 게 제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50) 64페이지네요. 네. 자, 이래서 이제 요강이 참 우리를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게 이런 것들인데 64페이지 표가 있죠? 찾으셨나요? 네, 거기 보시면 연대의 내신 학생부 반영 비율이 몇 프로예요? 30%죠? 고대는 55%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교과 20, 비교과 10인데 연대를 보겠습니다. 교과 20, 비교과 10인데 교과는 연대는 이제 국영수사과를 다 반영하죠. 네, 문과, 이과에 상관없이 사회도 이제 반영을 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등급간 점수가 20점, 19.8, 19.6 이렇게 쭉 돼 있고 오른쪽에 학생부 실질 반영률이라는 걸 보시면 자, 비교과는 다 만점이에요. 무단결석 3일 이하면 만점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무단결석 3일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무단결석 3일 하려면 이건 가출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 좀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20시간 이상이면 만점이고 20시간 이하로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예. 관악산에 가서 휴지만 주워도 20시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비교과는 다 만점입니다. 근데 교과는 평균 1등급과 평균 5등급 사이에 0.8점 차이가 납니다. 몇 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이건
점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고대는 더 심해요. 고대는 1000점 만점에 1.2점 차이 납니다. 1등급과 5등급 차이가. 근데 5등급 이하 맞기도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 원서 쓰는 아이들은 다 5등급 위쪽일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1등급부터 5등급 사이인데 1000점 만점에 1.2점이라는 건 100점 만점에 0.12점이라는 얘기거든요.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거는?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일반 전형이라는 거는 논술과 내신이라는 걸 합쳐서 이렇게 그 학생을 선발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만 갖고 뽑는 거다? 예, 논술만 갖고 뽑는 거예요. 논술 하나 갖고 뽑는 거죠. 근데 이제 수능 최저는 이제 대부분의 대학이 다 있습니다. 꽤 높은. 그러니까 수능 최저라는 건 뭔지 아시죠? 조건이에요, 조건. 논술 갖고 뽑을 건데 수능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네가 한 두세 개 정도는 우리가 참고할게. 이런 거죠. 뭐 2개 2등급.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문과 같은 경우 4개 중에서 2개 정도는 이제 2등급 정도 맞아줘. 이해가시죠? 이게 수능 최저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 논술 하나만 갖고 뽑겠다. 그래갖고 이제 수시에 이렇게 4가지 전형이 있어요. 이게 이 4가지를 수시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여기에서 뭐가 그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을까요? 얘가 제일 많습니다. 얘가 제일 많아요. 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뭐 비슷비슷하죠? 학생부 교과가 더 많죠. 2번이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특기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수시인데 이런 수시 전형으로 이 4가지 전형으로 대학들이 몇 명을 뽑을까요? 전체 몇 프로를 뽑냐면 70% 이상을 뽑는 거죠. 이걸로 뽑고 마지막 이제 5번째 전형이 이제 정시입니다. 정시. 정시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이제 수능 100%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전형인데 가장 심플한 건 이거죠. 그죠? 딴 거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고 뭐 봉사고 독서고 뭐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수능 딱. 국어, 영어, 수학 100. 그죠? 그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 그럼 가나요? 확실히? 저희 학원에 요번에 얼마 전에 6월 그 평가원 모의고사 봤죠? 그 언론에서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 관련된 기사를 한 번쯤 쉬웠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됐다. 이런 거 보셨죠? 기사들. 저희 학원에서 100이 나왔습니다. 요번 시험에. 국어 100, 영어 100, 수학 100. 고3아인데. 이과인데. 훌륭하죠? 그 애는 서울대 갈까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건 정말 당일날 초보자는 모르는 거예요. 100을 맞은 아이도 지금 그 아이 8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100을 맞은 아이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도 수시 원서 다 씁니다. 근데 걔는 일단 그 연대는 안 쓸 거예요. 연대는 왜 안 쓰냐면 아까 제가 대학별고사가 수능 전에 있는 대학이 있고 수능 이후에 있는 대학이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연대는 이제 수능 전에 있는 대학이에요. 수능 전에 있는 대학을 갔다가 이 아이가 대학별고사를 봤다가 붙으면 실제 수능에서도 100을 맞으면 서울대를 못 가잖아요. 수시에 붙으면 정시에 못 가니까. 근데 얘는 서울대 수시는 원서를 못 내요. 서류가 안 돼요. 학교가 상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문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상문에서 이제 이런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이런 걸 가려면 뭐 내신이 일단 1.1, 1.2 이 정도 일반고인데 상문은 잘하는 일반고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정도를 맞아야 되는데 그 정도 아이들은 3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문을 갈 때부터 이제 이런 전형으로 안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간 거죠. 간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아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형은 이겁니다. 이거를 원서를 낼 건데 이제 사실 이것만 해도 부럽죠. 연대를 원서를 안 낸다라는 거예요. 왜? 연대를 붙으면 서울대를 못 가니까. 아, 멋있잖아요. 그렇죠? 부럽죠. 그렇죠? 부러운데 어쨌든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뒤로 다 씁니다. 뭐 고대, 뭐 중대까지 쓸 거예요, 원서는. 썼다가 이제 수능을 잘 보면 수능으로 이제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이런 데를 지원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치점 딱 해서 딱 판단이 들면 수능 뒤에 있는 논술고사는 이제 하나 시험 보러 가지 마. 무섭죠? 그랬다가 수능을 밀렸었다거나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다거나 이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과의 어떤 가치점 결과를 갖고 이제 수능 딱 끝나고 그날 밤에 이제 통화를 해서 아버님이랑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죠. 왜냐면 이틀 있다가 고대 시험이거든요. 바로 이제 고대 시험 보러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어려운 결정이죠. 대학을 보낸다는 건 참 잘하는 애들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정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시는
정말 이 모의고사 때 잘하는 애들도 실제 시험 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가 워낙 많고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입시라는 건 물론 이 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아이는 좀 독특한 아이지만 입시라는 건 사실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조금 뽑을 뿐더러 여기에는 또 누구랑 주로 이제 대결을 벌여야 되냐면은 막강한 애들이 있어요. 예, 저기 있습니다. 뭐 강남대성, 그 서초메가 뭐 여기에 득실득실해요. 득실득실하죠. 걔네들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뭐 우리 애들처럼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수업도 듣고 싶은 수업은 듣고 필요 없는 수업은 안 듣고 학원이니까. 학교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하기 싫은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뭐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공부하나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었는데 그런 애들이 득실 되는 거죠. 무려 15만 명이 넘는 애들이 예비군들이 갑자기 치고 들어옵니다. 얘네들이랑 이제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데 피곤하죠. 재학생은 이제 여기까지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끝내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이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원서를 뭘 쓸 거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게 없는 아이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뭐냐면 이 일반 전형을, 논술 전형을 베이스로 까는 거예요. 베이스로 깐다라는 얘기는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못 만들어낸다면 수시 원서 몇 장 쓰죠? 6장. 그죠? 내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못 만들어낸다면 난 이걸로 6장을 다 쓰겠다. 아시겠죠? 네. 이걸 베이스로 깔고 이걸 쭉 공부를 하다가 이런 것 중에 내가 원서를 쓸 수 있는 카드가 생기면 이거를 갖다가 4장, 요걸 2장. 아니면 요거를 3장, 요거를 3장. 아니면 요거를 4장, 이거를 2장. 무슨 말? 아니면 이거보다 이쪽이 훨씬 더 낫겠다 그러면 이걸로 6장 다. 근데 또 이것만 믿고 가다가는 내신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카드는 이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근데 이제 논술 전형이라는 게 제가 아까 이제 문과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문과 논술 문제를 한번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49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를 볼 때는 항상 머릿속에 아들을 떠올리고 문제를 읽으시라고. 자, 이게 이제 고대 이제 논술 문제인데요. 일단 제시문이 있습니다. 뭐 그냥 재밌는 이야기죠. 뭐 곤장을 맡게 된 이가 돈을 걸고 대신 매맞을 사람을 구할 때마다 나서서 매품을 팔아 살아가던 사내가 있었다. 뭐 그러다가 뭐 이제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나는 이제 결혼식 하객 도우미예요. 특히 이제 그 친구 없는 이런 우리 신부님들이 창피하니까 요새 그 하객을 돈 주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번에 이제 나 제시문이 있고 2번은 이제 일반적인 그냥 그 실제 있는 일이 아니라 이론이죠. 우리는 뭐 무엇이나 사고 팔 수 있는 사회에 떠져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좀 더 이제 어려운 지문이 나옵니다. 사회와 독립된 자기조정 시장이라는 아이디어는 완전 유토피아죠. 이거 쭉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시문 분석이 1번이니까. 이게 문과 논술이거든요. 근데 4번은 이제 그 표가 나오죠. 그렇죠. 이건 경제학적 개념입니다. 그렇죠. 소비자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가격을 통한 뭐 어떤 방식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론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제시문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제시문이 나왔죠. 그렇죠. 이걸 쭉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 큰 문제 1. 2의 관점에서 1의 나를 논평하고 2와 3의 차이에 주목해서 상품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75점. 큰 문제. 이게 75점입니다. 그 다음에 4를 읽고 다음은 4의 그 작은 1번이죠. 가의 방식을 사용하면 어느 가격에 누가 물건을 갖게 되는가? 평균은 얼마냐? 2번 나의 방식을 사용할 때 물건을 배분받는 소비자 짝의 경우를 나열하고 기대값을 구하라. 통계 문제입니다. 통계, 확률 통계 문제. 수리논술이라고 하는 거죠. 문과 수리논술. 이해가시죠? 예, 고대는 이제 매년 문과 논술 문제에서 수리논술을 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75점짜리 한 문제와 25점짜리 한 문제인데 얘가 시간이 이게 고대가 3시간인가요? 3시간 동안 쓰는 겁니다. 이거를 답안지에다가.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중3 아이들이나 고1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갖다가 기출 문제를 한번 써보라고 하면 3시간을 주면요. 그 10분밖에 안 걸려요. 잠이 들거든요, 금방. 그래서 전혀 해결할 수 없죠. 해결할 수 없고 일단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시문이 이제 뭐 그다음에 2번, 3번, 4번 제시문이 있잖아요. 쭉 읽다 보면 두 번째 제시문, 세 번째 제시문 막 넘어가다 보면은 근데 선생님 처음에 제시문이 뭐였죠? 이게 아이들이 현재 지적 능력이죠. 지적 능력. 이 문과 아이들이. 근데 이제 그래도 원장님 이거는 고대 문제니까 어려운 거 아닌가요?
국민대 논술 문제도 비슷합니다. 수준은. 그 논술 문제는요. 문과 논술 문제는 그 최상위권 대학이나 중간 정도 대학이나 수준 차이가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자, 뭐 연대 교수님만 미국 유학 갔다 왔나요? 세종대, 숭실대, 국민대 교수님도 다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떤 직접 능력을 갖다가 이렇게 좀 낮게 보고 그거에 맞는 문제를 내줘야 되는데 논술 문제가 쉬우면 교수님들은 그 대학의 그 그레이드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이든 나쁜 문제든 나쁜 대학이라는 건 없지만 조금 낮은 대학이든 간에 논술 문제의 난이도는 거의 다 비슷하다. 이거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해 가시죠? 지금부터 문과 아이들은. 자, 이과 논술 문제는 뭐 대부분들이 문과 논술 문제는 그나마 읽으실 수 있으실 텐데 이과 논술 문제는 좀 읽을 수도 자, 한번 볼까요? 57페이지에 있네요. 자, 첫 번째 논제는 그 수리 논술인데 사실은 아무리 뭐 수학 같은 걸 다 까먹으셨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이게 수리 논술 문제인데 뭐 논술이라는 느낌 안 들죠? 그냥 수학 문제가 좀 기네. 그죠? 네, 그 정도 느낌인 거죠. 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과학 논술. 첫 번째가 이제 물리가 나오고 그때는 이제 물화생지 중에 택 1입니다.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4개 중에서 하나만 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만 택하는 거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어려우면 그 문제가. 예. 이렇게 이제 굉장히 긴 물리 문제죠. 다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는 시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에 보는 시험인데 대학별고사. 마지막에 보는 시험이 그 뭐 다른 그 면접도 비슷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인문계 논술하고 자유계 논술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문과다.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 거죠? 책 읽혀야죠. 저희 6층에 가면 진명 문고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고등부 입시학원에 문고가 있을까요? 책을 읽히지 않으면 대학을 보낼 수 없습니다. 책을 읽으려면 읽나요? 읽나요?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네. 그죠? 안 읽죠. 예, 안 읽죠. 대부분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방법은 같이 읽어주는 겁니다. 왜 책을 읽어요? 책을 골라주고 여름방학 때 시원한 학원에서 그죠? 엄마와 헤어져서 학원에서 책을 읽는 거죠. 예, 책을 읽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과 아이들은 지금 문제를 보셨죠? 마지막에 봐야 되는 문제가 뭐예요? 수학과학이죠. 그러면 문과 아이의 수학 진도와 이과 아이의 수학 진도는 처음부터 완전히 달라야죠. 완전히 달라요. 자, 과학. 그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중3 어머님들이 이제 문의를 하는데 보통 이제 어떤 문의를 하시냐면 거기 과학도 하나요? 예, 과학을 하는데 저희는 중3 아이들한테 고1 내신 과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하는 웬만큼 하는 중3. 웬만큼 하는 중3. 그런데 이과가 이렇게 확실. 그러면 저희가 강추하는 건 이번 여름방학부터 물화생지 시작.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지금부터 시작. 지금 시작하는 애들도 꽤 있어요. 이미 시작한 중3 애들도 있습니다. 빠른 애들은 중2부터 하죠. 예,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아요. 자, 이런 그 시험 문제를 고3 때 봐야 되는 아이를 그 앞에 놓고서 선행을 하지 마라라는 논리가 통하겠습니까? 이과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이과는 선행을 하지 마! 이 얘기는 대학을 가지 마! 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과는 뭐 빠른 선행은 필수입니다. 특히 수학과학은. 나갈 수 있을 만큼 아예 능력치가 되는 것만큼. 안 되는 애를 막 뽑을 수는 없죠. 모르는데 막 나가는 거니까. 그건 안 되고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치 안에서는 학교 진도는 완전히 무시하고 수학과학은 미리 시키는 게 좋죠. 그리고 이게 대학을 갈 수 있는 그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고.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대학 입시는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전형별로 특징을 말씀드렸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면 또 굉장히 또 복잡한 내용들이 있죠.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내고 이럴 것인가. 자, 이게 입시 개요인데 그래서 입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대한민국 입시 제도 하에서 우리 아이는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내신, 수능, 비교과, 대학별고사. 대학별고사는 아까 말씀드린 논술, 면접 이런 게 대학별고사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네 가지를 이제 소위 전형 요소라고 하는 거죠. 전형 요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디에만 포인트가 있냐면 여기만 포인트가 있죠. 그렇죠? 요번에도 이제 기말고사 오늘 끝났거든요. 저희 오늘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고등학교 개수가 지금 30개는 안 되고 25개는 넘는데 27, 8개 될 거예요. 지금 세 학교가 네 학교 빼고 지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자로. 오늘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어제 오늘도 거의 나눠서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1학기 기말고사 끝나면
어머님들이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3등급이었는데 왜 지금은 4등, 요번에 4등급이 떨어졌느냐. 이렇게 막 확인 전화 오고. 근데 저희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죠. 뭐 이런 일은 떨어졌다. 근데 사실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어머니 3등급이랑 4등급이랑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교과전형으로 원서를 못 낸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교과전형으로 원서를 못 내는 아이는 3이나 4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2.5나 3.5나 4.5나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 어차피 교과전형으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원서를 못 내니까. 원서를 낼 수 있는데 그 대학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애들은 내신은 그냥 적당히 하는 거죠. 적당히. 적당히 하고. 아까 제가 표 보여드렸잖아요. 1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몇 점? 1000점 만점에 1.2. 그죠?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내신은 적당히. 무게중심은 그런 그 학생부 교과가 잘 안 되는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그렇죠? 베이스는 이걸로 삼고. 그렇죠? 요번에 지금 이제 3학년 아이들도 기말고사를 봤잖아요. 저희 학원에 있는 고3 아이들 중에 절반 정도는 기말고사 기간에 기말고사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어차피 내신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내신을 못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신을 예를 들면 지금 이 아이가 여태까지 한 2.5 이 정도 해놓은 거예요. 꽤 괜찮은 내신이지만 이 아이가 원서를 낼 때는 다 연대고대인데 연대고대 갈 건데 2.5 갖고는 내신 갖고는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내신 공부 하지 마. 적당히 해. 그냥 적당히. 네, 적당히. 적당히 해도 또 2.5는 나와요. 그런 애들은. 근데 그걸 죽을 또 살동해갖고 지금 내신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략을 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중3 어머님들은 특히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 4개를 다 잘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쵸? 우리 아이가. 근데 그런 애들이 있나요? 좀 가끔 있는데 오늘 있나요? 여기 안에? 저희 학원에도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4개를 다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정말 100명 중에 한두 명? 근데 그런 애를 제외하고는 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카드를 버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근처에 이제 그 관악동정에 공부를 제일 잘하는 중학교가 어딘가요? 어디가 제일 잘해요? 중학교 중에. 저는 중학교는 잘 모르는데 저희 학원 애들 보니까 구암 애들이 좀 잘하던데 들어오는 거 보니까. 맞나요? 구암이 좀 잘하는 것 같고. 상현도 좀 잘하나요? 상현중학교? 모르시나요, 잘? 네. 좀 저쪽에 시림동 쪽에 저희 학원에 온갖 중학교에서 다 오니까 장승중학교에서도 오고 국사봉중학교에서도 오고 남서울중학교, 시림중학교, 나루중학교, 미성중학교 여러 중학교에서 오는데 조금 잘한다는 중학교에서 한 중학교 3학년 때 졸업할 때 퍼센테이지가 10% 안쪽에 있다. 그러면 내신 전형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아이예요. 잘하는 중학교에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근데 중학교 때 전과목으로 하면 20-30% 정도다. 네? 20-30% 정도다. 그럼 이건 비우세요. 마음. 네, 그런 아이들은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원서를 내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실제로 굉장히 낮아요. 잘 안 됩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애가 있어요. 저희 학원에 있는 애 어떤 아이가 그 아이도 이제 구암 출신인데 그 아이는 중학교 때 구암이 400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학교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는 중학교 때 제일 못했을 때는 300등이었고요. 제일 잘했을 때 한 100등? 이 정도 했던 아이래요. 지금 난강고등학교 2학년 문과 전교 1등입니다. 1년 만에. 그런 아이가 있어요, 가끔. 가끔 그런 애가 있어요, 가끔. 근데 아주 예외적인 아이예요, 그런 경우는. 근데 걔는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그 아이는 문과아이인데 그 아이는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했는데 독서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애가.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학원을 딱 왔는데 이게 맞은 거예요. 이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많은 거지, 지가. 지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많고. 툭 하면 와갖고 얘기를 해요. 저희 학원에 이제 수업을 하지 않으시면서 상담이나 이런 입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대부분이 굉장히 고학력, 문과 출신 고학력자들이죠.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은 독서량도 굉장히 많죠.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서는 엄마 아빠하고는 그런 대화가 안 됐던 거죠, 그동안.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책을 혼자서 많이 읽은 거죠. 이상한 무슨 철학책도 많이 읽고 독서량이 상당한 아이였는데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그런 선생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지도. 그래야 공부에 취미를 갖게 되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작년이죠. 1학년 1학기 때는 한 내신이 한두 개 빼놓고 다 1등급 하다가
작년 2학기 때는 5, 1등급. 올해 현재도 중간 때도 이제 현재 5, 1등급. 그래서 이제 뭐 여태까지 토탈 문과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도 가능한 그런 케이스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때 못했던 아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아이는 밑에 뭐가 있었다? 엄청난 독서량이 있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아이가 뭐 중학교 때 뭐 이렇게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석차 백분율이 20% 30%대다 그러면은 그런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와서 갑자기 그 내신을 잘하는 일은 잘 안 생기더라.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내신은 특히 1학년 때 내신은 실력보다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모의고사를 갖다가 뭐 이렇게 1등급, 2등급 받는 아이들이 내신을 꼭 1, 2등급 받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굉장히 꼼꼼해야 돼요, 내신은. 꼼꼼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학교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 메모 다 하고 그다음에 수행평가 이런 거 절대 감점 안 당하고 숙제 내려할 때 딱딱 내고 이런 아이들. 근데 뭐 맨날 뭐 준비물 안 가져가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성격 꼼꼼하지 않은 아이들. 그렇죠? 뭐 시험 뭐 일주일에 왔는데 엄마가 너 시험 공부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 시험 봐? 이런 애들. 이런 아들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있죠? 예. 시험 본다며 시험범위 어디야 그랬더니 몰라? 알아와 그럼 엄마 물어봐. 이런 애들. 예. 그런 애들 많아요. 중학생들 중에. 그런 애들을 바꿔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아이들이 성격적으로 내신을 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내신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적당히 일반고를 보내서 그런 애들도 사실 저희 학원 다니면 3등급은 받거든요. 웬만한 그 아이들이면. 왜냐면 학원에 선생님들이 그냥 놔두질 않으니까. 들들 볶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3등급 정도, 2등급 정도 왔다 갔다 거기서 만족하시고 다른 걸로 찾자라는 거죠.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포인트는 어쨌든 눈앞의 성적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38개월짜리 계획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대학별 고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술 전형에다가 그 베이스를 두는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 그러면서 나머지를 갖다 보험을 드는 그런 전략. 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니겠네요. 물론 이거는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뜻이 모든 아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을 만나면 제일 중요한 게 상담이고요. 그 상담을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그 예약 상담을 하면 어머님 혼자 이렇게 오시는데 어머님이 오셔갖고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학생이 와야 됩니다. 학생이. 상담을 할 때는 예약 상담을 항상 하시고 학생이랑 같이 오고. 그렇죠. 학생이랑 같이 오고. 중학교, 뭐 고등학교 아이들은 상담 올 때 뭐 성적표 같은 걸 갖고 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 아이들은 성적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필요 없다는 꼭 갖고 오는 엄마들이 있어요. 성적이 좋아 그런 집들은. 괜히 보여주고 싶어해. 뭐. 예. 근데 뭐 사실은 중학교 성적이 좋다고 해서 고등학교 성적이 좋은 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그냥 말로 해주셔도 되거든요. 말로. 예. 그리고 이제 예. 자랑하고 싶죠. 예. 저희 집에도 이제 그 이렇게 저희 집에 그 냉장고가 이렇게 있는데 냉장고가 요새 막 크잖아요. 이렇게 문이 막 양쪽으로 열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받아오면 와이프가 자석으로 다 이렇게 붙여놔요. 상장. 근데 이게 보니까 어느 날 가니까 이제 수학 경시대회에서 이 아이가 금상을 받았다고 상장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저희 아이는 참고로 10살입니다. 10살인데. 그래갖고 니네 반에서 이거 너 전교에서 몇 명 받았어? 수학 경시대회 금상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 너 학교에서 몇 명 받았어? 그랬더니 우리 반에서 10몇 명 받았는데. 그러니까 다 주는 상인 거예요. 다 주는 상. 이게 엄마들의 심리는 이런 거죠. 이게 자랑스럽잖아요. 그래도 아들이 뭐 받아왔다니까. 요번에 또 뭐 무슨 뭐 그거 뭐 다독상? 책만 읽었다 이런 것도 뭐 그것도 뭐 다 주는 상이겠죠. 예, 초등학교 아닌가요? 다 주는 거죠 그런 거. 예,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엄마들이 이걸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 이렇게 냉장고에 다 붙여놓고. 저는 집에 가서 그냥 뭐 요새 신경도 안 쓰는데 얼마 전에 안 봤더니 이렇게 그 찍어갖고 핸드폰을 보냈어요. 보라고. 그래서 아들 잘했다.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다 받는 상 받았다. 고생했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하여튼 어떤 어머님들은 안 갖고 와도 되는 성적표를 이렇게 꼭 갖고 오시는 어머님들 계시고 중학교 어머님들은 성적표는 그냥 참고 정도 성적.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을 파악하는 건데요. 저희 학원은 규모가 꽤 큰 학원이지만 신규 상담은 제가 다 합니다. 처음에 학생이 왔을 때에 그 학생을 파악하고 이 학생의 성향.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형으로 가는 것이 이 아이한테 현재 스코어 어울리는 아이인가. 그런 걸 상담하는데 그런 기록을 다 올려놓죠. 글로. 아주 장문의 글을 써요. 제가 그 아이에 대해서. 리포트죠. 첫 번째 리포트.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제가 토스를 하면 선생님들이 맡아서 관리를 하실 거잖아요. 관리하시면 선생님들이 계속 또 쓰고. 그래서 저희 학원을 막 3년 정도 다니면은 상담 건수가 이제 몇십 개가 되죠. 그래서 저희 이제 내부 인트라넷에서 검색을 딱 하면 어떤 아이 이름 탁탁 치면 그 아이에 관한 상담 기록이 쫙 뜨고 그 아이 히스토리가 쫙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들하고 이제 상담했던 내용, 아이의 어떤 특이사항들, 성적들 이런 게 쫙 나와서 그런 것들이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서 이런 그 전형 요소들을 이제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런 그 하나하나의 전형 요소 들어갔을 때 부모님들이 이걸 갖다 코칭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입시에 관한 걸 드리지만 사실 결론은 이제 사실은 맡겨달라라는 거죠. 직접 하시기 쉽지 않으니까. 저희한테 이제 좀 헤게모니를 주시고 어머님들은 이제 옆에서 조력자로 참여하시는 이런 정도로 가는 게 입시는 맞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제가 뭐 최근에 이제 중3 어머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죠. 많이 오는데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뭐 거기 그 중3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수학도 가르쳐 주나요? 그래서 이제 뭐 영어는 지금 뭐 어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수학만 보내려고 한다. 이런 전화를 제가 얼마 전에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내가 오늘 알겠으니까 일단 설명회를 와라. 설명회를 오시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영어 수학을 그 가르치려고 아이를 받는 건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은 뭐 우리 애는 뭐 수학을 못하니까 고등학교 뭐 이런 걸 하려고 아이를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학원이 뭐 하는 학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학 보내는 학원이거든요. 제가 원하는 건 아이의 합격이에요. 아이의 합격이고 그 아이의 합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진로의 설정이고 진로를 설정하고 아이의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는 건 결국 독서와 대화죠. 그렇죠? 독서. 근데 집에서 잘 안 읽으니까 학원에서 이제 책을 적극적으로 읽히겠다는 거고 대화도 이제 집에서 엄마 아빠와 활발한 뭐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학문 영역에 관한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대화가 집에서 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대화를.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비고1 프로젝트를 하면서 두 가지 이제 모토를 잡았거든요. 하나가 이제 더 체인지예요. 저희 학원의 키워드였습니다, 이게. 더 체인지, 예비고1. 뭐냐 하면 학생을 바꿔야 된다. 지금은 중3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략 한 몇 개월 정도 있는 거죠? 한 8,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고등학교 입학 전이죠. 입학 전 8, 9개월 동안 해야 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학생으로? 자, 공부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희 학원 아이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공부합니다. 당연히. 그걸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저희 학원에 이제 그 별무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 별무반이라는 건 저희 학원 8층인 독서실 이름이에요. 별무반은 이제 독서실인데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이런 독서실이 아니고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는 뭐 6시 반부터 11시 반까지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요. 수업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근데 토요일 날은 이제 아침에 9시부터. 그죠? 일요일 날은 이제 1시 반부터. 여기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반 아이들은 이제 월화수목금토일을 매일 나와서 공부를 하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별무반이 이제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여기는 항상 만석이에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3 아이들도 뭐 지금 와도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지금 뭐 고학년 아이들도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별무반에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종일반이라는 걸 하는데 종일반이라는 건 말 자체로 좀 잔인하죠. 하루 종일 학원에 있다 이런 뜻인데 종일반 여름방학 때 이제 종일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 학생이 앉아있는데 이런 말하면 제가 학원 안 온다 그럴까봐 또 무서운데 자, 월, 화, 수, 목, 금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토요일 날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아이들은 토요일 날 밤에도 학원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또 안 되는 아이들은 일요일 날 오후에도 나와야 됩니다. 이게 종일반이에요. 중3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일반. 이해 가시죠? 근데 그 시간에 앉혀놓고도 계속 공부만 해.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합니다.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중3은 거의 없어요. 아직은. 고등학생들은 뭐 저희 학원 아이들은 그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데 저희 학원 아이들 중에 저희 학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중에 거의 한 7, 80% 정도는 별무반 아니면 종일반이에요. 저희 학원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중3 아이들은 이렇게 그걸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나와서 공부하라 그러면은 엄마는 좋죠. 엄마는 그쵸? 엄마는 방학 때 보통 아침밥을 몇 번 차리죠? 아빠 출근할 때 한 번, 첫째 일어날 때 한 번, 둘째 일어날 때 한 번, 아침 막 3번 차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방에 딱 그 반방에서 내보내면 하루 종일 얼굴 안 보고. 그렇죠. 참 좋죠. 좋은데 아이들이 이제 9시에 와서 공부하라 그러면 일단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뭘 공부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부터 시작하냐 하면 수학. 수학은 아이들이 지금 그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수학책 풀으라 그러면 문제집 위에다 그냥 막 풀죠. 그렇죠? 막 풉니다. 저희는 이제 학원에서 연습장을 줍니다. 그래서 수학은 반드시 연습장에 풀게 해요. 그래서 연습장 쓰는 법. 이거부터 가르쳐요. 왜 수학을 연습장에 풀어야 되느냐?
중학교 수학 문제는 간단하니까 문제 풀어도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수학 문제, 노수 문제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책에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풀이 과정이 몇 장인데? 그렇죠? 예, 점점 학년이 올라서 문제가 길어지죠. 근데 수학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논리 과정을 펼쳐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반드시 왜? 반드시 왜? 반드시 왜? 그래서 x = 3. 이걸 끌어내는 거죠. 그렇죠? 수학은 논리니까. 그걸 학습하는 건데 그걸 다 책에다 끌적끌적 갖고는 안 돼요. 반드시 연습장에서 문제를 요약하고 연습장에서 풀게. 그래서 이 연습장을 보통 중3 아이들은 나 쟤 때문에 자꾸 말을 못 하겠는데 보통 여름방학 때 하루에 적게는 7, 80개에서 100개 정도의 수학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를 혼자 풀으라 그러면은 계속 막히잖아요. 계속 모르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수학을 풀 때 바로 옆에 질문 받는 선생님이 상시대기예요. 상시대기 하면서 풀다가 모르면 물어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시스템이. 그렇죠? 계속 하루 종일 질문하게. 연장 쓰는 것부터 가르치고. 영어. 요즘 아이들은 사전 못 찾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고서가 너무 친절한 거예요. 다 써있어, 단어가. 사전을 안 찾아. 근데 영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영어 단어를 교재에 있는, 참고서에 있는 그대로만 외우면 절대로 안 되죠. 영어 단어를 그 지문에서 쓰인 단어의 뜻뿐만이 아니라 이 단어가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분절돼 있고 발음 기호는 뭐고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한 가지만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그리고 각 뜻마다 이제 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뭐 동사나 이런 것들은 각 그 문장에서 취하는 문형이 있고 이런 것도 다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야죠. 확장형으로. 그렇죠? 그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단어 찾는 법부터. 중3 아이들 할 게 많아요. 손이 많이 가요. 이런 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지? 예. 그 다음에 독서. 책을 읽는데 이제 아이마다 독서 트리를 만들어가죠. 독서 트리를 만들어가는데 그거 중3 아이들한테 이제 책을 읽히기가 참 어려운데 그냥 어떤 책을 읽어주고 이걸 언제까지 읽어와라 그러면 이제 안 돼요. 아까 말씀대로 같이 읽어줘야 되는데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하나의 책을 읽은 다음에는 그 책 다음에는 또 어떤 책 비슷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관심 분야에서 출발해서 영감 분야로 확장.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읽어가는 책을 갖다 나무 모양으로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있으면 다행. 있는 아이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있는 아이 구체. 없는 아이들은 이 아이한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역사, 예술 이런 것들에 관한 아주 쉬운 책부터 하나씩. 그다음에 과학,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이런 거에 관한 책들부터 하나씩 아주 쉬운 것부터. 그러면서 각 학문 분야의 특징 이런 걸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게 이제 독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학원에서 이제 가장 공부를 잘한다는 아이들, 올해 서울대 원서를 쓴다라는 그런 아이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고 싶은 걸 중3 때부터 명확하게 갖고 있었다. 오늘 설명회에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얻어야 되는 가장 큰 성과는 저한테 오늘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진로가 명확한 아이들은 성공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몇 배 더 크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영어 수학을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나중에 뭘 하고 싶을지에 관한 진로 탐색이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만약에 부모님 힘으로 안 된다면 저희하고 힘을 합쳐서 그걸 찾아주는 게 좋다. 그걸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된다. 그게 된 아이들이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독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격언들을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한테 다 줄 건데 뭐 빌 게이츠의 얘기도 있고 에디슨의 얘기도 있고 데카르트의 얘기도 있고 이런 건데 뭐 좋은 말들이죠. 다 좋은 말인데 이게 실행에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나가겠다는 얘기고요. 자, 이게 이제 파트는 이제 국어과에서 맞습니다. 일단 독서 진로와 관련된 파트는 국어과에서 맞는데 그래서 이제 국어 선생님이 하는 게 물론 이거 중요하죠. 그죠?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는 완전히 달라요. 뭐가 일단 다르냐 하면 중학교 국어는 일단 교과서에서 나온 지문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보는 게 목표고요. 고등학교 국어는 우리가 어떤 지문이 나올지를 모르죠. 처음 만나는 글을 읽고 그 글을 갖다가 이제 읽어내는 능력. 그죠? 이게 이제 비문학 독해 능력이죠. 그 다음에 처음 만나는 문학 작품, 시나 소설을 내가 처음 보는 시를 읽고 그걸 감상해내는 능력. 이런 게 이제 문학 감상 능력인데 이런 걸 평가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준비도 물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특히 부족한 요즘 아이들 어휘가 또 부족한 이유도 독서량이 적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휘도 그 정말 이게 한국어를 숙제를 내준다는 게 정말 웃긴데 어휘 시험도 봐요. 한국말 시험. 영어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국어 단어. 뭐 예를 들면 야 이거는 뭐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이렇게 탄력적이지 못하다라는 걸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 뭐라고요? 사회 구조가 탄력적이다.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 한자어 이런 거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저는 이런 뭐 어휘도 가르치고 뭐 고등학교 문학 비문학도 가르치고 이거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게 독서 습관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최소한 3일에 한 권 정도의 책을 계속 지금 시간 있을 때니까 그나마 읽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그다음에 내 직업, 내가 어떤 데가 갈 건지 이런 걸 갖다 아이들이랑 진로 탐색을 하는 거. 자세하게.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번 이제 여름 방학 때 아이들하고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더 체인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이제 진로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로가 정해져 있는 아이들은 이 진로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 이게 예비고일 프로젝트의 핵심이고 아침에 애들이 나와서 뭐 수학 문제도 풀고 영어도 공부하고 국어 어휘도 외우고 하겠지만 많은 시간은 책을 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도 저희 문고에 있는 책이면 그냥 문고에 있는 책이면 그 문고에서 이제 골라주는 거예요. 문고에 없는 책이면 사서 읽든가 아니 도서관에서 빌려 읽게 하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더 체인지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공부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그 저기 하게 만들고 안 꺼져요? 이것도 괜찮네 조명이 얼굴이 쓸만한가 여기 서 있으면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의 이제 모토가 뭐냐면 대화라는 건데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이렇게 만나면서 저도 이제 아빠인데 요즘 집에서 그 아빠가 학생들이랑 보통 무슨 얘기를 하죠? 아빠와 아들이 얘기를 하면 게임 얘기? 게임 그만해라. 그러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요 학원이라는 게 뭐 저희 학원은 물론 이제 국어 수업, 영어 수업, 뭐 수학 수업, 논술, 뭐 각종 경시, 과학 모든 수업 입시에 필요한 수업은 다 있습니다. 입시에 필요한 수업은 다 있고 학생들에 맞춰서 그걸 코디해 주거든요. 너는 이걸 들어라, 너는 저걸 들어라. 그래서 학원이라는 게 이렇게 사실은 그 학교에서 이제 영어나 수학을 뭐 배우다가 그게 좀 안 되는 애들 갖다 도와주는 게 학원인데 가끔 헷갈려요. 우리가 해주는 역할이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건지 학생이랑 이야기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너무 지적이지 않아요. 그러기도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안 지적일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작년에도 대화라는 프로 이게 뭐냐 하면 저희 학원에 이제 우리 실장님도 상담실장님도 계시고 뭐 기획실장님 여러 가지 컨설팅 담당하신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하나의 테마를 갖고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2시간. 보통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진행을 많이 했거든요.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아침에 9시까지 나와서 공부하러 애들이 짜증내는데 이거는 조금 공부보다 좀 부드러우니까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유인물도 나눠주고 뭐 최근에 뭐 신문에 나왔던 이런 것들도 사건들도 나눠주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 같은 것도 길러주고 그런 것들을 이런 현상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학문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연결시켜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대화라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학원의 역할이라는 게 뭐 지난 그 중간고사에서 우리 아이가 수학을 80점을 맞았는데 요번에 이제 애를 보낼 테니까 기말고사에는 90점 이상을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떤 특정 과목의 성적 향상만을 갖고 이렇게 학원을 보낸다면 저희 학원은 거기에는 딱 맞는 학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저께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그 어머님이 그 광신고등학교 2학년 이과는 굉장히 잘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영어 점수가 안 나온다고 어머님이 이제 불만 섞인 그런 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이제 전화를 안 드렸는데 그런데 그 아이는 이과 아이고요. 내신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다른 그 내신이 좋은 아이들만큼의 수학과학의 깊이는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한테 상담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국어 영어는 조금 점수가 안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내신은 네가 맞아라. 내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 정도는 되니까. 수학과학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된다. 그래서 네 공부하는 시간에
네 공부하는 시간을 100이라고 잡으면 거기에 80% 이상은 수학과학에다 쏟아라. 국어 10, 영어 10. 그래서 국어, 영어는 좀 못해도 좋다. 이게 그 아이와 저의 상담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전화해서 영어 못한다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참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머님은 이렇게 성적표를 딱 보시면 그냥 이렇게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보기 좋은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대학 갈 때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국어, 영어는 제가 그 아이가 대학 갈 때 사실 국어, 영어를 대학 갈 때 그 아이가 쓰게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내신으로서만 국어, 영어가 필요한 거지 그 아이는 최저학력 기준도 수학과학 갖고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오는 대학별고사도 수학과학 갖고 볼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국어, 영어는 그 잘해주면 고마운 거. 그러나 수학과학은 못하면 대학을 못 가는 거. 이걸 병에다 비유하면 수학과학은 암, 국어, 영어는 뽀루지. 암은 안 고치면 죽잖아요, 사람이. 피부병은 잠깐 있어도 몇 번 긁으면 되잖아요, 귀찮아도. 이거부터 고쳐야지. 이게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한테 상담할 때는 영어 공부는 좀만 하고 수학과학 공부에다 네 공부 시간에 80%를 쏟아라 라고 상담을 했는데 엄마는 영어 공부 안 시켜줬을 때 물론 그 어머님이랑 소통을 못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을 대학을 보낸다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뭐 몇 달 동안 뭐 보내서 뭐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학을 보내는 일은 그 좋은 대학에 가는 일은 잘 안 생겨요.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제가 오늘 예비고일 어머님들 중삼 어머님들 모셔놓고 설명회 하면서 계속 무슨 저희 학원에 영어 프로그램이 없겠습니까? 수학 프로그램이 없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시간을 다 여기다가 할애를 하잖아요. 독서를 시켜야 된다. 아이들이랑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학원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진짜 아이를 바꿔내고 그 아이가 이제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공부에 관한 동기부여를 얻게 하고 그러면서 그 소위 좀 나름 그 대화가 되는 나름 지적 능력이 있는 그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엄마 아빠는 너무 편하니까 조금 뭐 성공한 이모 많이 배운 삼촌 이런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예비고일을 꾸려나가는 게 맞고 이렇게 해서 슬슬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공부하는 맛을 들이면서 나중에는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공부하는 게 전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바꿔나가는 과정. 이게 이제 예비고일 과정의 핵심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수학은 뭐 반은 저희가 이제 뭐 국어반, 영어반, 수학반 이렇게 있겠죠. 기본적인 이제 세 과목을 할 거고 뭐 입학고사를 봐서 편성을 할 겁니다. 입학고사를 가서 편성을 하는데 입학고사라는 건 뭐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그걸 정말 뭐 애가 너무 이상하지만 않으면 뽑아요. 중3은. 근데 고1, 고2로 가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고1, 고2로 가면은 저희가 이제 클래스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 저희 학원에 있는 그 클래스에서만 아이들을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안 되면 못 들어오죠. 네, 못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이미 저희는 그 문이과가 다 나눠져 있거든요, 반이. 그래서 예를 들면 고1 이제 7월인데 수학이 이제 수1, 수2, 미적분 1, 미적분 2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도가 이제 개정교과인데. 근데 이제 이과를 갈 아이예요. 이과를 갈 아이인데 이게 이제 1학년 1학기 과정이고 1학년 2학기 이게 2학년 과정인데 이렇게 이제 진도를 나가거든요. 이렇게 나가는데 고1 7월인데 이과 갈 아이인데 이게 선행이 안 돼 있다. 수투가 1학년 2학기까지 선행이 안 돼 있다. 그럼 저희 학원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과는 여기가 안 나간 반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왜냐면 이과를 갈 아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학과는 굉장히 빨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 1학년 1학기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 2학기 것도 아직 안 돼 있다. 그럼 얘는 지금 이과를 가기 위해서 굉장히 늦은 거죠. 늦어버린 거예요, 이미.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 저희 학원에 있는 그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이과 아이들은 이미 물화생지는 한 바퀴 정도 돌았고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학 한 바퀴 정도 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이제 1학년 과정은 다 끝났죠. 내신 때 이제 다시 하는 거지. 미적분이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저희 학원에 빠른 아이들은 미적분 2를 들어가고요. 좀 늦은 아이들이 미적분 1로 여름방학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과를 갈 건데 여기를 들어가겠다 그러면 저희는 학원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고1은 중3은 사실 뭐 애들이 뭐 공부를 해봤자 얼마나 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뭐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을 시킨다고 뭐 보통 중등학원에서 좀 시켜주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근데 뭐 시험 봐보면 입학고사 봐보면 뭐 배우나 안 배우나 똑같아. 한번 구경만 한 거지. 그렇죠. 솔직히 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뭐 대단히 뭐 죄송한 말씀이죠. 어머님도 그동안 뭐 이렇게 돈 많이 쓰려고 시켜 넣으셨는데 정말 구경만 하고 온 애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의 어떤 그 학생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기준은 뭐냐면 현재 선행 정도나 현재 학교 성적 이런 게 아니고요. 태도예요, 태도. 이 아이가 내가 이제 이야기를 시도를 했을 때 이걸 들어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아이인가. 학생의 태도.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의 태도도 중요한데 어머니 태도는 뭐냐 하면 이 어머님이 정말 이렇게 단기적으로 방학 때문에 잠깐 보내서 수학 선행 이런 거면 저희 학원 보내지 마시고 저희도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는 학생을 딱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꿔내고 저희가 원서를 쓴다는 전제에서 학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원서를 쓸 거다. 물론 뭐 들어오는 아이들이 뭐 100% 다 끝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뭐 저희 학원에 일단 들어오는 아이들 80% 이상 끝까지 가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성적이 오르고 저희가 원서를 써요. 그리고 붙이고 저희가 뭐 모든 학교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비교과나 여러 가지 서류에 필요한 그 문제들 저희가 다 이제 코치를 하죠. 이걸 이제 토탈 케어라는 개념인데 전체적인 물론 부모님이랑 끊임없이 상의를 하지만 예,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접을 거는 과감하게 접고 주력으로 삼아야 될 것도 주력으로 삼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예, 물론 상의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학원 고3 애들 중에 지금 뭐 이과인데 국어 안 하는 애들 많아요. 뭐 벌써 한 7개월 전에 국어는 포기했어요. 근데 그걸 갖다 부모님한테 전화 안 드려요. 어머님 오늘자로 얘는 국어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안 드려요. 그냥 애랑 얘기해서 왜 다 아니까. 그리고 그 정도 이제 고3 때까지 저희 학원을 보냈다는 얘기는 이미 뭐 일요일 날 설명회 혹시 시간 되시면 뭐 고3 설명회 하는데 와서 그냥 앉아서 들어보세요. 엄마들이랑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냥 누구 엄마 오셨어요. 얘는 이렇고요. 얘는 이렇고요. 설명회가 아니라 거의 그냥 친한 사람들 얘기하듯이. 고3 설명회는 그래요. 이미 다 안다라는 거죠. 예, 신뢰가 다 생겨 있고. 원서를 맡긴다는 건 얼만큼 믿으면 원서를 맡기겠어요. 우리 애 원서를 맡기는 건데. 자, 그래서 이런 토탈 케어 시스템으로 가는데 물론 모든 아이들을 다 이걸로 품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비슷한 방향성에서 우리 아이를 갖다가 그 입시를 첫 출발을 하는데 그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를 좀 바꿔놔야겠다. 그 저 진명환 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입시에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 어떤 개별적인 과목에 대한 케어보다는 전체적인 관리를 맡겨서 공부하는 습관부터 해갖고 이런 거를 바꿔서 우리 아이를 갖다 좀 이렇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좀 시켜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보내시는 어머님들은 환영. 그리고 또 신뢰를 주셔야 되고 잠깐 뭐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저희는 중3 2학기 대신이나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크게 뭐 얘를 갖다가 뭐 평균 85점 맞던 애를 평균 90점 맞추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 시간에 책을 한 권 더 읽히겠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또 그 10월 달쯤에 원장님 말 믿고 학원을 3개월을 보냈는데 1학기 때도 성적이 더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거 하는 학원이 아니니까 저는 입시를 하는 학원이니까 물론 저희 학원 다니면 내 학교 성적도 좀 좋아져요. 좋아지긴 하는데 일단 공부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학생의 태도도 중요하고 어머님들도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학생을 맡겨주시는 어머님이 좋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시는 어머님들보다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보내겠다 그러면 제가 그냥 상담도 그냥 좀 그렇게 하죠. 좀 뭐라 그럴까 좀 짧게 하죠. 근데 좀 뭐 이렇게 우리가 다 맡아야겠다 그러면 애들 상담도 굉장히 길게 하죠. 길게 하고 방학 때 이제 저도 이제 애들이랑 같은 교실에서 애들 질문도 직접 받아보고 한 명 한 명 다 관찰하죠. 제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제가 파악을 하고 제가 파악한 것도 선생님들한테 또 전달해 드려야 되고 이런 거니까 이런 개념에서 학생을 맡기시는 게 학생한테도 좋고 그래서 뭐 그 보통 이제 그렇게들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뭐 수학은 뭐 저기 뭐 동네에 있는 수학 전문 학원들 보통 뭐 단지 안에 있는 상가에 있는 학원들 아니면 뭐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학원들 단과로 보내고 영어는 보통 어렸을 때부터 어학원들을 많이 다녀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학원을 보내고 중학교 때까지는 어학원을 보내다가 고등학교 가면 옮겨야지 아니면 뭐 영어는 어디 학원을 보내고 수학은 집에서 과외를 시키시고 막 이런 형태로들 많이 하시는데 그 입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단기적으로 어떤 특정 과목의 성적을 올리는 데 그게 유의미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원서를 쓰고 아이를 합격시키는 데는 그런 식의 지도 방법은 별로 지금 아이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뭐 나름 그래도 이 관악동정에서 대학을 가장 많이 보내는 학원에 그 소속돼서 뭐 일주일에 뭐 6일 이상 전임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는 어머님들이 만나는 그런 일반 과외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보다는 훨씬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에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생님들한테 뭐 1:1 과외를 해라 그랬을 때 돈 몇십만 원 받고 과외를 하시진 않을 거거든요. 그분들의 역량상.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학원은 개별 케어가 안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저희 학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일반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아침부터 밤까지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들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아이랑 끊임없이 질의응답도 받아주고 여러 가지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의 약점도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개별적인 케어도 다 가능한 그 학생이 학원에서 공부를 하니까요.
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1대1 과외나 이런 것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만큼 저희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비고일 설명회를 제가 지금 이제 7월인데 또 아마 어머님들 사이에서 또 고등학교 선택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이시죠. 그래서 지금 오늘 자료집 맨 뒤에 보면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자료집 맨 뒤에 보면 고등학교 선택법이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 넣어놨는데 고등학교 선택에 관한 설명회는 10월 달경에 원서 쓰기 전에 그때 다시 한번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과고라 이런 데들은 좀 그런 학생들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영재고나 이런 데는 저는 찬성. 과고는 고민. 과고는 고민. 좀 봐야 돼요, 애를. 만약에 저한테 이제 뭔가 상담을 의뢰하신다면 그다음에 외고는 반대. 자사고는 완전 반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 입장. 왜 그런지는 이제 저는 뭐 그 학교들하고 왼수 제가 뭐 항상 설명회 할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진명 원현생은 무슨 경문 미림하고 왼수졌냐고 이런 얘기도 듣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자사고를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조희연 교육감을 지지해서도 아니고요. 제가 자사고를 반대하는 이유는 대학을 보내는데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입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갈 때 이게 유리한가 그렇지 않은가. 근데 실제로 중학교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무슨 특목고나 특목 자사에 대한 좀 환상 같은 게 있죠. 이제 그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런 입시를 갖다가 몸으로 느껴보지 않고 직접 원서를 많이 써본 경험이 없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원의 원장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들이 자꾸 그런 부분을 조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학원들이 또 이제 뭔가 저게 생기니까. 근데 저희는 다른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요. 오로지 이 아이가 현재 갖고 있는 능력치로 뭐 예를 들면 중대 갈 아이라면은 뭐 성균관대 가라면 연구대 갈 아이라면 서울 이렇게 보내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뭐 내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은 거니까 그걸 위해서 이 아이한테 어떤 식의 고등학교가 보다 더 유리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이런 고민 하에서는 현재 입시제도 하에서는 하여튼간 자사고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입시제도 하에서 입시제도가 바뀐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가을 설명회 할 때 또 아주 자세하게 보다 케이스로 들어가서 오늘은 이제 케이스는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케이스라는 거는 뭐 저희가 저희가 합격시켰던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원서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샘플들이 그런 거를 갖고 이제 설명해 드리면서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고등학교 보내는 거 반대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또 드리는 자리가 있을 거고 어쨌든 오늘은 이제 예비고일 설명회라서 개관을 말씀드려요. 입시의 개관. 그 다음에 지금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뭐다. 그리고 입시에 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내일은 뭐죠? 내일이 문과죠.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 7시부터는 이제 이 자리에서 인문계 설명회를 합니다. 주 대상은 고1, 고2 학부모님들이에요. 고1, 고2 학부모님들, 저희 학원 재원생, 현재 다니고 있는 어머님들 대상으로 이제 인문계 입시 전략.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자연계 입시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은 이제 고3. 고3은 뭐 사실은 입시 전략에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일정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며칠 남았다 수능. 여름방학 때 뭐 할 거다. 원서 언제 쓸 거다. 고3 아이들은 이미 뭐 1차적인 지원 전략이나 이런 거 저희가 컨설팅 리포트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원서를 어디 넣겠다라는 거죠. 아까 6장을 원서를 쓴다 그러는데 보통 한 아이마다 보통 많은 아이는 한 12개 정도 학교, 적은 아이들은 한 8개 정도의 학교가 이미 정해져 있죠. 거기에서 최종 6개를 정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2달 사이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리포트가 다 이미 만들어져 있고 고3 아이들은 그거에 맞춰서 수업도 다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대학별고사 준비도 이미 다 들어갔죠. 대학별고사 준비. 대학별고사를 준비한다라는 거는 그걸 또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화된 이 강사 인력과 그다음에 학원 내부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일인데 저희는 그것도 이제 막 이렇게 학생들을 무조건 받진 않아요. 외부에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저희가 3년을 끌고 온 아이들을 정확하게 합격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반 명수가 이렇게 뭐 몇 명이 뭐 예를 들면 뭐 서울대 심층 면접, 포항대 심층 면접 이런 거는 정말 몇 명 안 되죠. 그렇죠. 몇 명 안 되더라도 뭐 최고의 선생님 들어가서 수업을 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했던 3년 전, 4년 전 어느 날 이 교실에서 설명회를 해서 아이를 맡겼던 부모님들의 아이가 이제 고3이 됐고 그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원서를 써서 대학별고사 준비를 시켜서 붙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책임감이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의 합격을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뭐 그런 건데 3학년 어머님들은 이미 다 신뢰가 계시기 때문에 신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편하게 남은 일정 말씀드리고 어떻게 원서 쓰겠다. 뭐 집에서는 이런 거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3학년 설명회예요. 그래서 입시에 관해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싶은 어머님들은 목요일 날 인문계 설명회,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자연계 설명회 오셔갖고 계열별로
계열별로 하니까 더 깊겠죠. 예. 뭐 수학과학 이야기도 많이 할 거고 자기가 설명할 때는 그렇게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3 아이들 스케줄은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입학고사가 있습니다. 이게 대략 몇십 명 정도의 아이들이 보겠죠. 그리고 이제 뭐 요번에는 한 20, 30명 정도 아마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될 거예요. 중3은. 그 정도를 갖고 출발합니다. 천천히. 학생들을 많이 뽑겠다는 욕심은 별로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뭐 영어 한 과목, 수학 한 과목 들으러 오는 아이들보다는 전체적으로 뭐 여름방학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선생님들과 같이 같은 공간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쟤를 쳐다보게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랑 같이 보내면서 그 아이랑 충분한 대화를 하고 그 아이를 바꿔낼 수 있는 시간,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과 좀 같이 할 수 있는 예비고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2시간 정도 했는데 제가 정말 오늘 기분 좋았던 거는 전화기 소리가 한 번도 안 울렸다라는 거. 좀 굉장히 교양 있는 엄마들이다. 기분 좋으시죠? 서로 좀 띄워주자고요, 오늘. 굉장히 교양 있는 어머님들. 예, 그래서 눈빛도 너무 살아있고 필기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어머님들 그 자녀분들은 뭐 엄마 아빠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아이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떻게 잘 들으셨죠? 네. 이거 끝나고는 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질 테니까 그 남아서 질문하실 분들은 남아 계시고요. 나머지 어머님들은 돌아가시고. 고맙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